리턴 극장의 모든 목소리는 AI 보이스가 아닌 직접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가을, 그녀는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의 공간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부모님의 품이나 학교 근처의 좁은 원룸에서만 지내다가 이직과 함께 지방의 신도시로 내려오며 새로운 임대 아파트에서 완전히 혼자만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사 온 첫날, 창문을 열면 바람에 실려오는 가을 내음과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이곳이야말로 평화롭고 안전한 동네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밤이 되면 복되는 인기척 하나 없이 조용했고 아파트 단지 곳곳에 불이 켜지면 도시의 적막함 속에 은은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누가 봐도 딱 혼자 지내기에 부족함 없는 안정적이고 고요한 환경이었다. 그러나 막상 며칠을 살아보니 예상치 못한 불편함이 그녀를 짓눌렀다. 문제는 바로 아파트 단지의 구조였다. 그녀가 사는 동과 맞은편 동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웠다. 창문을 열 때마다 마주보는 건물의 거실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침이면 맞은편 집 식탁에 놓인 컵이나 누가 어떤 자세로 식사하는지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보일 정도였다. 햇살이 쏟아지는 한낮에는 맞은편 집에 누가 들렀는지, 어떤 가족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지, 심지어 창가에 걸린 커튼의 무늬까지 지나치게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녀는 이사 오기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이 낯선 투명함에 점점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다. 그래서 결국 자연스럽게 창문에 커튼을 달고 틈만 나면 커튼을 꼭 닫은 채 생활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녀의 집에는 생각지 못한 불안과 은근한 긴장감이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평소처럼 회사에서 늦게 퇴근해 간단하게 저녁을 챙겨 먹고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대 TV를 보고 있던 그녀는 왠지 모르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진다는 묘한 불편함에 자꾸만 신경이 곤두섰다. 그래서 그녀는 고개를 들어 거실 창 너머로 맞은편 동의 창가를 바라보았다. 그 집에서는 희미한 실내등 불빛만이 어슴푸레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창가 한켠에 분명 누군가 서 있는 실루엣이 어른거렸다. 처음엔 이웃이 잠깐 창밖을 보며 바람을 쐬고 있나 보다 싶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다. 마치 시간을 잊은 듯 전혀 움직임 없이 꼼짝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이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점점 불길한 느낌에 눈을 가늘게 뜨고 창밖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다. 그 사람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얼굴 전체를 뒤덮은 덥수룩한 수염이 더욱 위압적으로 보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저 남자가 대체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하는 의문이 맴돌았다. 그렇게 한동안 곰곰이 기억을 더듬던 그녀는 며칠 전 맞은편 집 앞에 이삿짐 차량이 멈춰서고 여러 사람이 분주하게 짐을 나르던 장면을 문득 떠올렸다. 그래서 그녀는 저 사람이 그 집에 새로 이사온 이웃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남자가 여전히 아무런 표정도 없이 가만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왠지 모르게 찝찝하고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진짜 불안함이 시작된 건 그날 이후였다. 이상하게도 밤마다 그녀의 집안에 불이 켜지는 순간 어김없이 맞은편 창가에 그 남자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처음엔 자신이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애써 넘기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남자의 시선이 점점 더 뚜렷하게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심지어 그녀가 거실에서 움직일 때마다 남자의 고개도 마치 미묘하게 그녀의 동선을 따라 움직였다. 남자는 오직 아무런 감정도 읽히지 않는 텅 빈 얼굴로 창틀에 조용히 몸을 기대고 서 있었다. 그리고 시선은 한순간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오로지 그녀의 집만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마음 한구석에 서서히 불안이 쌓여 퇴근 후에는 자연스럽게 모든 커튼을 하나하나 꼭꼭 닫게 되었다. 거실 불도 일부러 최대한 일찍 꺼버렸다. 특히 늦은 밤 화장실에 갈 때나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올 때조차 커튼 틈 사이로 혹시 그 남자가 아직도 창가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지는 않을까 늘 조심스러운 시선으로 창밖을 살피곤 했다. 그럴 때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자신의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밤 10시 반이 넘어서야 겨우 집에 도착해서 서둘러 씻은 뒤 지친 몸을 침대에 눕히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시간을 보내다가 유난히 피곤했던 탓에 평소보다 일찍 잠에 들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새벽 2시 37분 어딘가에서 낯선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파트라면 을에 들릴 법한 윗집이나 옆집의 생활 소음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이번에 들리는 소리는 뭔가 달랐다. 그것은 너무 가까이 마치 바로 집 안 어딘가에서 나는 듯 귀에 거슬릴 만큼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혹시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눈을 감고 다시 잠들려 했다. 하지만 긁는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고 집요하게 계속 이어졌다. 결국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녀는 조용히 숨을 죽인 채 한 걸음씩 거실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귀를 쫑긋 세웠다. 그러자 아까보다 더 또렷하게 그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바로 자신의 집 문을 누군가가 세차게 집요하게 긁고 있는 소리였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을 긁는 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규칙적이면서도 점점 더 거칠고 거의 들끓듯 커지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그녀가 이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 얼어붙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일부러 더 크게, 더 천천히, 잔인하게 문을 긁어대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은 단번에 새하얘졌고 순간순간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아무런 판단도 서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한참 동안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채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하지만 점점 더 거칠어지는 긁는 소리와 문 너머에서 느껴지는 낯선 기운에 이대로 가만히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강한 본능이 갑자기 치밀어 올랐다. 그렇게 겨우 정신을 가다듬은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끝으로 핸드폰을 꺼내들어서 작은 숨소리조차 들킬까봐 목소리도 최대한 낮추며 긴급하게 신고를 시도했다.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죠? 누가 저희 집 문을 계속 긁고 있어요. 지금 바로 와주세요. 제발 빨리요. 신고를 마치고 그녀는 거실 한 구석에서 손에 땀을 쥔 채 떨리는 숨을 내쉬며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잠시 후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경찰 2명이 집 안팎을 살펴보며 말했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도착하기 전까지 소리가 계속 났나요? 네, 방금까지 났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희가 아파트 1층부터 돌아보고 단지 내도 한 바퀴 둘러보고 나서 다시 오겠습니다. 그녀는 경찰들의 말에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거실에 앉아서 그제서야 겨우 숨을 돌리고 앉아서 경찰이 다시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완전히 긴장이 풀릴 틈도 없이 잠시 후 밖에서 갑자기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창문 너머로 내다보니 아파트 단지 입구에 구급차와 경찰차가 여럿 모여들고 있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임을 직감할 수밖에 없었다. 밖에는 이미 다른 주민들도 새벽잠을 깨고 하나둘씩 밖으로 나와 서로 수군거리며 서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그녀가 사는 아파트 동입구에서 구급대원 한 명이 피를 흘리고 있는 여성을 들것에 실어 급하게 구급차로 향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충격과 고통에 일그러져 있었고 피가 방울방울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잠시 뒤 또 다른 여성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역시 피로 얼룩진 옷을 입고 또 다른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곧바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주변의 주민들은 두려움과 충격에 휩싸여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불안한 눈빛으로 현장을 바라봤다.
그녀 역시 믿기지 않는 광경에 가슴이 쿵쾅거렸고 점점 더 심해지는 불안감에 손끝이 저릿저릿해졌다. 그때 아까 그녀의 집에 방문했던 경찰이 급히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점을 느낀 적 있으세요? 그리고 아까 문 밖에서 소리를 냈던 사람이 누군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녀는 한참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사실 맞은편 집에 새로 이사 온 남자가 며칠 전부터 밤마다 창가에 서서 뚫어지게 쳐다보곤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더 생각나는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래서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물었다. 근데 무슨 일인 건가요? 대체 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실려나가는 거예요? 저희 집 문을 긁은 사람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직 정확한 상황을 더 조사해야 합니다. 범인은 아직 잡지 못했고요. 더 알아본 뒤에 연락드릴 테니 오늘은 집에서 쉬고 계세요. 결국 그녀는 답답함과 불안감에 휩싸인 채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며칠 동안 불안과 긴장에 휩싸인 채 경찰의 연락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폰을 확인하며 혹시라도 수사에 진전이 있었는지 경찰에게서 소식이 오지 않을까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마침내 그녀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수사팀이 아파트 곳곳의 CCTV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한 끝에 마침내 범인을 붙잡았다는 소식이었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범인은 경찰차가 단지에 도착하는 소리를 듣고 기척을 알아차리자마자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갔다고 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어두운 골목 끝 허름한 모텔에 몸을 숨긴 채 며칠을 숨어 지냈다고 한다. 하지만 수사팀은 도주 경로를 하나하나 추적하며 아파트와 인근 지역의 CCTV 영상을 모두 되짚어 확인했고 결국 치밀한 추적 끝에 며칠 만에 범인을 찾아내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리고 경찰이 전한 결정적인 사실은 문을 긁었던 범인이 다름 아닌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 맞은편 집에 새로 이사온 바로 그 남자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 남자가 단순히 그녀의 집만 보던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조사 결과 그 남자는 이미 아파트 단지 곳곳을 밤마다 조용히 관찰하며 여자 혼자 사는 집만을 골라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남자가 미리 정해둔 범행의 날이었다고 했다. 남자는 일부러 심야에 각 집의 문 앞에 몰래 다가가 긁는 소리와 기괴한 잡음을 내면서 안에 있던 사람의 불안을 점점 키웠다. 그러다 누군가 겁에 질려 문을 여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순식간에 공격하는 잔혹하고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던 것이다. 그날 밤 피를 흘리며 실려간 여성들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무심코 문을 열었다가 그 남자에게 그대로 습격을 당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만은 끝까지 문을 열지 않고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경찰은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경찰의 이야기를 들으며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만 같았고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녀는 그 아파트에 더는 단 하루도 머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그녀는 보증금까지 포기하고 서둘러 본가로 가기 위해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사하는 날 마지막으로 우편함을 정리하려고 조심스럽게 우편함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그 안에는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메모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단 한 줄만이 적혀 있었다. 좋네. 그녀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공포와 함께 차가운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번져가는 것을 또렷이 느꼈다. 분명 그 메모지는 그 남자가 경찰에 잡히기 전 일부러 자신을 조롱하려고 남긴 마지막 흔적임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에 온몸이 굳어버렸고 더는 이곳에 단 1분도 머물 수 없다는 생각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급하게 본가로 향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2번 다시 혼자 살지 않았다.
그는 몇 달 만에 부모님을 뵈러 본가로 향하고 있었다. 그동안 일과 바쁜 생활에 치여 시간을 내지 못했지만 이번 주말만큼은 오롯이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부모님께서도 오랜만에 온다고 하니 좋아하셨다. 그러나 이번 귀향길은 평소와 달랐다. 그는 이번엔 특별한 방법으로 본가에 가기로 했다. 얼마 전 그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한 대 장만했다. 어릴 적부터 크고 묵직한 엔진음을 내며 자유롭게 도로를 질주하는 라이더들을 보며 동경해왔고 드디어 이번에 괜찮은 중고 매물을 발견해 덜컥 구매하게 된 것이다. 그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자신만의 취미를 만들어보고 싶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벗어나 오토바이를 타고 한적한 길을 달리며 바람을 온전히 느끼고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 새로 산 바이크를 타고 본가까지 직접 가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할까 고민했지만 오토바이를 타는 가장 큰 즐거움은 한적한 국도를 따라 자연 속을 달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침 본가까지 가는 길에는 깊은 산길을 통과하는 구간이 있었고 평소 자동차로만 다니던 길을 바이크로 직접 경험해보는 것도 색다른 느낌일 것 같았다. 그는 출발 전날 가죽 재킷과 장갑을 꼼꼼히 챙기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바이크에 연료도 가득 채웠고 타이어 공기압까지 확인하며 완벽한 라이딩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었다. 날씨였다. 출발할 때만 해도 하늘은 맑았고 기온도 적당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이 점점 흐려지더니 저녁 무렵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눈발이 날리는 정도였지만 점점 굵어지더니 도로 위를 하얗게 덮기 시작했다. 그가 국도를 빠져나와 산길로 접어들 무렵에는 이미 얇은 눈들이 도로 위에 쌓이고 있었다. 아씨, 생각보다 길이 엄청 미끄럽네. 그는 헬멧 안에서 낮게 중얼거리며 속도를 줄였다. 처음에는 도로 상태가 나쁘지 않아 무리 없이 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눈이 빠르게 쌓이면서 도로는 점점 더 미끄러워지고 있었다. 특히 산길은 차량 통행이 뜸한 곳이라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의 오토바이는 계속해서 타이어가 작은 미끄러짐을 반복하며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그는 신경을 곤두세우며 가속을 줄이고 몸의 중심을 낮추며 천천히 이동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산속의 도로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래도 조금만 더 가면 본가에 도착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뒷바퀴가 순식간에 미끄러졌다. 그는 순간적으로 핸들을 붙잡으며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타이어는 빙판을 타고 그대로 미끄러졌고 오토바이는 중심을 잃었다. 그의 몸이 도로를 따라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스치더니 순식간에 도로 밖 눈밭으로 튕겨나갔다. 충격이 폐를 짓누르며 숨이 턱 막혔다. 차가운 눈 속에 그대로 파묻혀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그는 천천히 숨을 몰아쉬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렇게 그는 한동안 숨을 몰아쉬며 차가운 눈밭 위에 누워 있었다. 충격의 여파로 온몸이 저릿했고 머리는 어지러웠다. 귀에서는 둔탁한 소음이 웅웅 울렸고 폐는 심하게 눌린 듯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아, 진짜 미치겠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헬멧 덕분인지 머리는 멀쩡했지만 왼쪽 발목이 심하게 저려왔다. 조심스럽게 발목을 움직여 보았더니 찌릿한 통증이 밀려왔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지만 삐끗한 듯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상체를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다. 넘어진 충격으로 인해 오토바이는 도로 한가운데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부서진 잔해처럼 보였지만 다행히 오토바이는 큰 고장은 나지 않은 듯했다. 그러나 엔진이 다시 켜질지는 알 수 없었고 이 상태로 다시 운행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눈 때문에 바닥이 매우 미끄러워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울 수도 없었다. 그는 헬멧을 벗어 한쪽에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어두운 화면을 켜고 신호를 확인했다. 서비스 없음. 핸드폰 화면 위에는 짧고 냉정한 문구가 떠 있었다. 신호가 터지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이곳은 산속 깊숙한 도로였고 평소에도 신호가 잘 잡히지 않는 곳이었다. 설령 구조 요청을 한다 해도 신호가 잡히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었다. 그는 다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혹시라도 지나가는 차량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곳은 워낙 외진 곳이라 차량이 다닐 가능성은 극히 희박했다.
평소에도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길이었고 이렇게 눈까지 쌓인 상태라면 사람이 다닐 가능성은 더욱 적었다. 그가 막막한 기분으로 주변을 살피던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저게 뭐야?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작은 불빛이 숲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불빛을 주시했다.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 깊은 산속에서 불빛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저곳에 있다는 의미일지도 몰랐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곳에서 그대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저 불빛이 있는 곳으로 가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순간 판단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눈 덮인 길을 따라 천천히 불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잠시 후 절뚝이는 발을 이끌고 가까이로 다가가니 그곳에는 오래된 통나무집처럼 보이는 곳이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나무벽은 거칠고 발에 있었으며 곳곳에는 낡고 뒤틀린 흔적이 남아있었다. 지붕 위에는 소복하게 쌓인 눈이 반짝이고 있었고 살짝 열린 굴뚝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곳에 누군가가 있다. 그는 순간 망설였다. 이 깊은 산속에서 홀로 있는 작은 오두막, 어쩐지 낯선 불길함이 스쳐갔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곳이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다. 그는 문 앞으로 다가가 살짝 긴장된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저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한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안쪽에서 미세한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마치 안에선 누군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몇 초 후 문이 천천히 열리며 안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남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덩치가 있는 중년의 남자였다. 남자는 낡은 스웨터 위에 헐거운 조끼를 걸친 채 한 손으로 문을 잡고 가만히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남자는 그렇게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더니 이윽고 낮고 거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귀를 잃었나 보군요. 남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낯선 압박감이 느껴졌다. 단순한 동정심이나 호기심이 아닌 마치 상대를 철저히 관찰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는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을 조금 더 열며 말했다. 들어오시죠. 밖은 춥잖아요.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차가운 바람이 등을 세차게 밀어붙이며 더 이상 밖에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줬다. 결국 그는 조심스럽게 문 안으로 발을 들였다. 오두막 내부는 예상보다 깔끔했다. 오래된 통나무집 특유의 거친 외관과는 달리 실내는 정리정돈이 꽤 잘 되어 있었다. 벽난로에는 장작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그 덕분인지 실내는 바깥보다 훨씬 따뜻했다. 그는 젖은 장갑을 벗으며 실내를 둘러보았다. 작은 테이블과 낡은 소파가 벽난로 옆에 자리 잡고 있었다. 소파의 가죽은 세월이 지나 바랜 듯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관리된 흔적이 보였다. 벽에는 사냥총이 걸려 있었고 벽난로 위 선반에는 몇 개의 낡은 컵과 손때가 묻은 도자기 접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눈길을 돌리자 테이블 위에는 미완성된 식사가 남겨져 있었다. 접시에는 아직 다 먹지 않은 고기 조각과 마른 채소들이 어설프게 흩어져 있었고 포크와 칼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방금까지 누군가와 같이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순간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러나 피로와 발목의 통증이 그를 덮쳐오면서 이 오두막의 분위기를 깊이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어깨에 묻은 눈을 털어내고 입을 열었다. 선생님, 혹시 핸드폰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는 혹시라도 신호가 잡힐까 기대하며 물었다. 그러나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여긴 신호가 안 터져요. 그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몸을 기댔다. 등받이에 기대자 가죽 소파에서 묵직한 소리가 났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열기를 느꼈다. 바깥에 혹독한 추위에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러다 문득 소파 구석에 놓여있던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낡은 핸드폰이었다. 그는 무심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전원이 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면을 터치하자 잔잔한 불빛이 번지듯 화면이 켜졌다. 잠금 화면이 보였다. 그는 무심코 화면을 내려보다가 순간 멈칫했다. 잠금 화면에는 젊은 여자의 사진이 띄어져 있었다. 짙은 갈색 머리에 맑고 선명한 눈동자, 그리고 햇살이 스며든 듯한 따뜻한 미소.
사진 속 여자는 마치 행복한 순간을 담은 듯 밝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낡고 오래된 이 오두막과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화면을 터치해보았다. 그런데 의외였다. 잠금 화면만 설정되어 있을 뿐 비밀번호나 패턴 같은 잠금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화면이 그대로 열렸고 그가 핸드폰을 들고 있었던 손가락이 조금만 스쳤을 뿐인데도 마지막으로 실행되어 있던 문자 메시지 창이 그대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단 하나의 메시지가 보였다. 나 이곳에 감금됐어. 제발 살려줘. 신고 좀 해줘. 그는 한동안 멍하니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문자함에는 오직 한 줄의 메시지만 덩그러니 남아있었고 그것은 누군가 마지막으로 남긴 간절한 구조 요청처럼 보였다. 핸드폰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핸드폰은 확실히 이곳에 있는 남자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잠금 화면에 있는 여자가 실제 주인일 가능성이 컸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어디로 갔을까? 왜 핸드폰이 여기에 남겨져 있는 걸까? 그리고 왜 마지막 메시지가 이런 내용인 걸까? 그러나 그때 조용했던 공간을 가르며 낮고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봐요,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그는 깜짝 놀라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다. 덩치 있는 남자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처음과 달리 눈빛이 더 날카롭게 변해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이 방금 본 문자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아, 선생님, 혹시 이 핸드폰 선생님 건가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묻는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덩치 있는 남자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화면 위를 스치듯 지나갔다. 그러나 손을 뻗어서 다시 가져가지는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덩치 있는 남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핸드폰은 내가 주운 겁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표정과 시선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얼굴 근육이 약간 굳어진 듯 하더니 눈을 살짝 가늘게 뜨며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아, 그래요? 제가 호기심이 좀 많은 성격이라 혹시 어디서 주우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우연히 산길 근처에서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아마도 어떤 여행객이 잃어버렸나 보죠. 남자는 별일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말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어떤 여행객이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말. 확신이 아니라 가정한 듯한 어조. 마치 이 핸드폰의 주인을 정확히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사람처럼. 그는 이곳에 더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강한 직감을 느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미묘한 긴장감. 남자의 어딘가 불편하고 날이선 태도.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 속 섬뜩한 메시지. 이 모든 것이 본능적으로 그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자연스럽게 문 쪽으로 발을 옮겼다. 그러나 그 순간 강한 힘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덩치 있는 남자가 두툼하고 거친 손으로 그의 손목을 단단히 감싸지고 있는 것이었다. 급히 어디 가시려는 겁니까?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카롭게 깎인 듯한 단단함이 느껴졌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밖에 서 있는 제 오토바이가 걱정돼서요. 이게 비싼 오토바이라 눈을 많이 맞으면 안 좋아서요. 다시 시동이 걸리는지 확인 좀 해보고 올게요. 이봐요, 지금 도로도 미끄럽고 눈도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어딜 가요? 그는 순간 머릿속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덩치 있는 남자의 말을 분석하며 이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을 고민했다. 지금 내가 가진 힘으로 이 덩치 있는 남자를 이길 수 있을까? 무조건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이곳은 어디인지도 모른다. 이 남자가 끝까지 나를 붙잡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고민한 끝에 그는 자연스럽게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금방 다녀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자신이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려는 듯 어깨에 힘을 빼고 여유롭게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남자가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길고 불편한 정적이 흘렀다. 그 사이 손목을 감싸던 두툼한 남자의 손이 조금씩 힘을 풀어줬다. 그리고 몇 초 후 남자는 결국 손을 천천히 놓았다. 그러면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는 남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들이쳤다. 그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대로 바깥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는 문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 이는 힘껏 뛰기 시작했다. 눈 위에 발을 내디딜 때마다 푹푹 빠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더욱 속도를 냈다. 발목이 아팠지만 지금 고통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본능적으로 이곳에 오래 머물러선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오두막에서 조금 벗어나자 남자가 그를 향해 소리쳤다. 야, 이 새끼야, 너 거기 안 서? 그리고 남자의 외침과 함께 오두막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다. 오두막에는 덩치 있는 남자 혼자만 있지 않았다. 다른 사람도 같이 숨어있던 것이었다. 그는 더욱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앞으로 갈수록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짙은 어둠이 숲을 집어삼킨 듯했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멈출 수는 없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깊은 어둠 속을 향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 덮인 숲속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그런데 뒤쪽에서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김씨, 이 새끼 여기 있어. 그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까 들렸던 인기척의 주인, 이 오두막에 아까 본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목소리였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총성이 울려 퍼졌다. 그는 즉시 몸을 낮추며 눈밭으로 몸을 던졌다. 몇 미터 앞 눈 속에서 작은 폭발음과 함께 하얀 눈더미가 튀어올랐다. 그는 숨을 삼키며 몸을 더욱 움츠렸다. 총구가 자신을 향해 겨누어진 상황에서 무작정 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는 재빨리 가까운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뭐야, 지금 나한테 총을 쏜 거야?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려 뒤를 살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희미한 움직임들이 포착되었다.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인 줄 알았지만 곧 그것이 사람의 형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오두막 쪽에서 또 다른 형체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더욱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주변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눈발까지 휘날려서 시야가 온전히 확보되지 않았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곳에는 자신을 쫓는 두 명의 남자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니, 도대체 몇 명인 거야? 그는 손끝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재빨리 몸을 더 깊숙이 나무 뒤로 숨겼다. 숨을 죽이며 집중을 하였다. 그 영치 뒤로 또 다른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숲속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이동하며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 듯했다. 매우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듯 그들의 호흡은 자연스러웠다. 그는 거친 숨을 삼키며 필사적으로 다음 행동을 고민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자신이 다시는 이 숲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도망치는 것 말고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다시 전력으로 뛰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언가에 발이 걸려 순식간에 균형을 잃으며 앞으로 고꾸라졌고 차갑고 축축한 눈 속으로 거칠게 쓰러졌다. 그는 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손을 짚은 곳에서 느껴지는 이질적인 감촉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무엇을 짓고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순간 그는 너무 놀라서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여자의 손이었다. 차갑게 굳어버린 손. 눈 속에서 하얀 손가락이 뻗어나와 있었다. 얼어붙어 창백하게 반한 주름진 피부 위로 살짝 벗겨진 붉은 매니큐어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아까 오두막에서 발견한 핸드폰을 떠올렸다. 잠금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여자. 그리고 핸드폰 화면에 남아있던 메시지.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졌다. 이 차갑게 굳어버린 손의 주인은
오두막에서 발견한 핸드폰의 주인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저놈들이 지신 게 분명했다. 그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폐가 무언가에 짓눌리는 것처럼 답답했다. 하지만 이내 곧 정신을 차리고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다. 지금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또한 사치였다. 눈앞에 놓인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 순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판단해야 했다. 혹시라도 더 많은 시체가 있을지도 몰랐다. 아니면 어딘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눈밭 사이사이를 훑으며 또 다른 흔적이 없는지 살폈다. 그러나 짙은 어둠 속에서 그가 알아챌 수 있는 것은 다가오는 인기척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발소리뿐이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놈들이 자신을 발견하기 전에 이곳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이 새끼 어디 간 거야? 눈길이라 발자국이 찍혀있네. 곧 잡겠지 뭐. 날카로운 목소리들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숨을 삼켰다. 시간이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발목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지금 이 순간 멈출 수는 없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눈밭을 전력으로 내달렸다. 발이 닿을 때마다 차가운 눈들이 튀어올랐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그의 몸 뒤로 깊게 찍힌 발자국이 이어졌다. 그러나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의 온몸의 모든 감각이 생존 본능에 집중되었다. 그런데 그 순간 또다시 총성이 울려 퍼졌다. 총알이 날아가며 눈밭이 튀어올랐다. 그는 즉시 몸을 낮추고 거친 숨을 삼켰다. 놈들이 나를 발견한 것 같았다. 그들은 거리낌 없이 나에게 총을 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진짜로 나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이대로 계속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이곳의 지형을 그들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마치 나를 갖고 놀고 있는 듯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해야 했다. 숲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도로로 나가서 구조를 요청할 것인가? 하지만 숲은 너무 어두웠고 어디까지 이어지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더 깊이 들어갔다가는 길을 잃고 놈들에게 발각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도로로 나가는 것은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선택이었다. 열린 공간에서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곧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라면 도로로 나가서 구조 요청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것이 생존에 더 높은 확률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어차피 여기서 더 숨어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최대한 숲을 따라 이동하며 도로가 보이는 방향을 찾기 시작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조금이라도 방향을 찾기 위해 나무들을 하나하나 더듬으며 나아갔다. 그러는 동안 눈발이 더욱 거세게 몰아쳤다.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숨이 가빠지고 폐 깊숙이 차가운 공기가 파고들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지금 포기하는 순간 그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차량 헤드라이트. 도심에서는 흔한 빛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희망의 신호였다. 누군가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있는 힘껏 도로로 달려나갔다. 살려주세요. 그는 도로 한가운데에서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얼어붙은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그는 있는 힘껏 손을 흔들며 차량을 멈추게 하려 했다. 그때 차량이 급히 속도를 줄이더니 도로 위에 멈춰섰다. 그리고 신이 도왔는지 그 차는 경찰차였다. 차량이 문이 열리자 경찰관 2명이 급히 내렸다. 그들은 어두운 밤길에 갑자기 나타난 그를 보고 놀란 기색이었지만 곧바로 다가와 그의 상태를 살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그는 차가운 공기를 거칠게 들이마시며 숨을 몰아쉬었다.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극도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러나 지금은 이 순간을 놓쳐선 안 됐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기 숲속에 오두막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놈들이 저한테 총을 겨눴어요. 그리고 눈발에 사람 손이 묻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놈들 짓일 거예요. 그놈들이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그는 숨을 골라가며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사냥꾼처럼 자신을 쫓아오던 남자들, 총성, 그리고 눈 속에서 발견한 차갑게 굳은 손. 경찰들은 그의 말을 듣고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진정하세요.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들은 무전을 치며 지원 요청을 한 뒤 그를 순찰차에 태우고 그가 말한 오두막으로 향했다. 차량이 숲길을 따라 오두막이 있던 곳으로 접어들었다. 경찰들은 손전등을 켜며 주변을 살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선생님, 여기가 맞습니까? 경찰의 단호한 질문이 귓가를 울렸다. 그러나 그는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얼굴로 눈앞의 텅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믿을 수 없었다. 분명 이곳이었다. 착각일 리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눈앞에는 그저 하얗게 덮인 눈밭과 어둡고 조용한 숲만이 남아있었다. 마치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는 너무 혼란스러웠다. 경찰들은 이곳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점점 그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국 경찰들은 서로 짧은 눈빛을 주고받더니 그를 진정시키고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환각을 보았거나 길을 잃고 극도의 공포 속에서 착각을 일으켰다고 판단한 듯 했다. 그는 답답하고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며칠 후 저녁 식사를 하던 중 TV 화면에 뜬 뉴스 속보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속보입니다. 최근 산길에서 한 여성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피해 가족은 실종 전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면과 관련하여 목격자들의 제보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산길에서의 실종 사건. 그가 사고를 당했던 그 산길. 그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의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다. 그리고 이어지는 화면에서 실종자의 사진이 큼지막하게 띄어졌다. 그 순간 그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사진 속 인물, 낯설지 않았다. 아니, 너무도 익숙했다. 그가 오두막에서 발견한 핸드폰 잠금화면 속 환하게 웃고 있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그릇과 손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손끝이 서늘해졌다. 뉴스 속에서는 실종자의 신원을 공개하며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와 가족들의 간절한 인터뷰를 내보내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렇게 되면 그날 밤 그가 겪은 모든 일들이 꿈이나 환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기억뿐이었다. 이제 그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었다. 모든 걸 잊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그 숲으로가 진실을 밝혀낼 것인가?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창문을 울리는 소리가 마치 숲속에서 들려오던 소리처럼 낮게 퍼졌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린 듯 눈을 감고 소파 위로 쓰러지듯 누웠다.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파헤치는 건 의미가 없었다. 경찰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 다시 숲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사라진 흔적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힘을 빼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그날 밤도 그에게 무겁게 흘러갔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젊은 남자가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다. 그의 이름은 이진우다. 30살의 그는 중견 광고회사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그날 저녁, 그는 피곤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보고 있었다. 하루 종일 까다로운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느라 진이 빠졌고 거기에 상사의 잔소리까지 더해져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처럼 무심히 뉴스를 보며 하루의 피로를 달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뉴스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앵커가 평소보다 훨씬 더 심각한 표정으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젯밤 서울 한강 인근에서 목부위를 정확히 3차례 찔린 상태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일정한 패턴으로 배치된 물건들도 함께 놓여 있었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범행 수법이 15년 전 7명의 희생자를 낸 뒤 잠적했던 연쇄살인범의 방식과 일치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젓가락이 툭 하고 떨어졌다.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텔레비전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눈앞의 화면이 멀게 마치 꿈속 장면처럼 아득하게 흔들렸다. 정지된 듯한 화면 속에서 앵커의 목소리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는 급히 리모컨을 집어들고 볼륨을 높였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방금 들은 범행 수법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잊고 싶었던 기억이었다. 아버지가 저질렀던 그 끔찍한 살인의 방식. 목 부위에 정확히 3번의 상처, 그리고 시신 주변에 질서 있게 배치된 물건들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범행과 완벽히 일치하고 있었다. 그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사실 그에게는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될 끔찍한 비밀이 하나 있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연쇄살인범이라는 것이었다. 그 사실을 안 것은 오래전 15살 무렵이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다. 아버지는 출장을 간다며 집을 비웠고 어머니는 장을 보러 나간 상태였다. 혼자 남은 그는 심심함을 달래려 집안을 서성이다가 평소엔 굳게 잠겨있던 지하실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순간 호기심이 그를 이끌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천천히 문을 열고 지하실 안으로 발을 들였다. 지하실 안으로 들어가니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 서랍 깊숙이 숨겨진 사진들. 그것들은 모두 시체 사진이었다. 피범벅이 된 얼굴, 뒤틀린 손, 그리고 각 사진 옆에 깔끔하게 정리된 신문 스크랩들. 전부 연쇄살인 사건 관련 기사들이었다. 그때였다. 지하실 문 밖에서 철컥 익숙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사진들을 황급히 제자리에 넣고 두서없이 지하실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거실에 선 아버지의 눈빛엔 무언가를 눈치챈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그를 불러 세웠다. 거실은 고요했고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진우야, 오늘 지하실에 들어갔니?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라. 아빠는 다 안다. 죄송해요, 아빠. 진우야, 이 세상에는 말하면 안 되는 비밀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비밀들은 가족끼리도 공유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오늘 본 것들은 모두 잊어라. 그리고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특히 엄마에게는 절대로. 그때는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단순히 아버지에게 혼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진 이후에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날 지하실에서 보았던 사진들. 그때만 해도 그는 아버지가 범죄학자나 기자쯤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사진들은 결코 공식 기록일 수 없었다. 너무 가까웠고 너무 생생했다. 마치 범인이 직접 찍은 것처럼.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는 충격을 받았다. 그때 느꼈던 그 싸늘한 감각은 지금도 선명하다. 그날 이후 그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어린 시절의 평범함은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엔 언제나 얼음 같은 공포와 불안이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아버지의 끔찍한 비밀을 품은 채 살아야 했다. 아버지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후로는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업상 문제로 해외로 피신했다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진실을 참아 말할 수 없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어머니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사실을 말해도 말하지 않아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어머니는 기약 없는 기다림 끝에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몇 년 후 세상을 떠났다. 그는 그때부터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친척들의 도움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두 가지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 그는 아버지가 어딘가 숨어서 조용히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뉴스는 그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
지금은 15년 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과학 수사 기법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DNA 분석, CCTV, 디지털 포렌식까지. 범인을 잡는 일은 이제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걸까?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다. 만약 아버지가 잡힌다면 그의 인생도 끝이었다.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연쇄살인범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다. 회사에서는 즉시 해고될 것이고 사람들의 시선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차가워질 것이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연인 지수에게는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자신이 없었다. 지수와는 작년에 소개팅으로 만나 사귀기 시작했다. 지수는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는 지수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비로소 평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유일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만약 아버지의 정체가 세상에 밝혀진다면 지수는 자신을 두려움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연쇄살인범의 아들과 결혼해 아이를 낳는 일,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설령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해도 그 아이가 언젠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이다. 그는 머리를 감쌌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동안 쌓아온 삶도 사랑도 평범한 일상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결국 그날 밤 그는 끝내 잠들지 못했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돌았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을지, 정말로 다시 살인을 시작한 것인지, 혹은 누군가가 그의 수법을 모방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은 끝없이 이어졌고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런데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들이 뉴스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심장이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야, 어디 뉴스 봤어? 연쇄살인마가 다시 나타났다던데. 진짜 무섭더라. 15년 만에 다시 시작한 거래. 근데 왜 갑자기 다시 시작했을까? 그동안 뭐 하고 있었던 거야? 글쎄, 다른 범죄로 잡혀서 감옥에 있다가 나왔나? 아니면 해외에 있다가 돌아왔거나. 그는 모니터를 바라보는 척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손끝이 떨렸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다면 그들은 두려움의 자리를 피하거나 경찰에 신고할지도 몰랐다. 결국 그날 저녁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아버지를 찾기 전에 자신이 먼저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아버지와 직접 마주 앉아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설득해야 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짚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함께 갔던 장소들, 아버지가 즐겨 하던 말투와 습관들, 그리고 아버지가 자주 하던 행동까지 모두 떠올리려 했다. 특히 아버지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몇 달간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 아버지는 늘 불안해 보였다. 밤늦게 전화를 받거나 갑자기 외출하는 일이 잦았다. 그리고 종종 자신을 데리고 낯선 곳들을 다니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퇴근 후마다 아버지와 함께 갔던 장소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한강 고수부지였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자주 낚시를 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많이 변해 있었다. 새 건물들이 들어서고 도로가 확장되어 예전의 풍경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두 번째로는 남한산성을 찾았다. 아버지가 등산을 좋아해 자주 오르던 곳이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예전과 비슷한 길을 따라 올라갔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아무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세 번째로는 강화도로 향했다. 아버지가 종종 바람 좀 쐬자라며 그를 데리고 드라이브를 갔던 곳이었다. 특히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며 웃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역시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에도 뉴스에서는 계속 새로운 살인사건이 보도되었다.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경찰은 과거 사건들과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속보입니다. 연쇄살인 사건 수사본부는 현재까지 모두 3건의 추가 살인이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번에 발견된 3사건 모두 피해자의 신체에 동일한 형태의 자상이 있었고 시신 주변에는 일정한 패턴으로 물건이 배치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15년 전 범행을 의도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범인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계속될수록 그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는 문득 한 장소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보물찾기를 하자며 데리고 갔던 깊은 산속이었다. 그날 아버지는 삽을 쥐어주며 말했다. 진우야, 땅을 파면 보물이 나올 거야. 그는 아무 의심도 없이 땅을 팠다. 아버지는 여기저기 지점을 지정하며 여러 군데를 파보게 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건 놀이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보물찾기를 핑계로 그에게 땅을 파게 하고 그 파인 구덩이에 시신을 묻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 끔찍한 추측이 머릿속을 스치자 그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무의식 중에 아버지의 범죄에 가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속이 뒤틀리고 구토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 사는 경기도 어딘가에 있었다.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방향은 알 수 있었다. 만약 아버지가 정말로 돌아왔다면 그곳을 다시 찾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주말에 그곳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마침내 주말이 되었다. 그는 차를 몰고 경기도로 향했다. 기억을 더듬으며 옛날에 갔던 길을 하나하나 되짚어갔다. 처음엔 길을 잃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점점 선명해졌다. 잠시 후 그가 기억하는 산 입구에 도착했다. 15년 만에 찾은 그곳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길의 방향과 바위의 형태는 여전히 낯익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산길 안쪽으로 발을 옮겼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다. 잡초와 덩굴이 길을 뒤덮고 있었다. 그는 가시에 팔이 긁히고 발이 미끄러지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1시간쯤 걸었을까. 마침내 그는 기억 속 그 장소에 도착했다. 커다란 바위 옆 작고 평평한 공터.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보물찾기를 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겉보기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누군가가 최근에 이곳을 다녀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때였다. 바람소리 사이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그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 혹시 아버지세요? 그의 목소리가 산속 깊이 울려 퍼졌다. 그러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람소리만 나뭇가지를 스쳤고 그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순간 나무 뒤쪽에서 사박사박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건 아버지가 아니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낯선 남자였다. 그 남자는 그를 보며 어딘가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혹시 당신 15년 전 연쇄살인마의 자식인가요? 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누구세요? 여긴 왜 계신 거죠? 아,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그 새끼한테 자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했는데 역시 내 짐작이 맞았군요. 김철수는 그를 천천히 바라봤다. 눈빛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아니라고 발뺌할 생각은 마세요. 이곳까지 와서 아버지를 찾은 걸 보면 확실하니까. 저는 여기서 바로 이곳에서 제 딸을 잃었습니다. 15년 전에 말이죠. 그런데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했어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곳에 찾아왔어요. 범인들은 종종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상 밖의 인물이 찾아왔군요. 김철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작은 스프레이였다. 그럼 다른 시나리오로 진행하면 되겠죠. 어쩌면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김철수가 더 빨랐다. 김철수는 스프레이를 그의 얼굴에 뿌렸다. 코끝을 찌르는 화학 냄새가 퍼지자 그는 눈을 찡그리며 비틀거렸다. 숨이 막히고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몸의 균형을 잃은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의 마지막 기억은 김철수가 차갑게 웃으며 자신을 내려다보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차갑고 축축한 바닥 위에서 눈을 떴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팔과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의식이 흐릿한 가운데 그는 주변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다. 낡은 창고였다. 벽은 시멘트로 거칠게 마감되어 있었고 창문은 녹슨 철창으로 완전히 막혀 있었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카메라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그는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손목과 발목이 단단히 밧줄에 묶여 있었다. 줄이 살을 파고들며 통증이 번졌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두려움에 찬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깨어났군요. 그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보았다. 그곳에는 김철수가 서 있었다. 여기가 어디죠? 왜 저를 이렇게... 걱정 마세요.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을 시작할 곳이기도 하지요. 그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전국에 생중계로 실시간 방송을 시작할 겁니다. 방송이라고요? 무슨 방송이요? 당신을 미끼로 사용할 겁니다. 진짜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서요. 이게 내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대체 그게 무슨... 방송이 시작되면 나는 전국에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그러면 분명 그 연쇄살인마도 보게 되겠죠. 무슨 메시지요? 내일 밤 자정이 되기 전까지 자수하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을 죽이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절망감에 빠졌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더욱 끔찍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전국에 생중계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김철수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제 첫 번째 시나리오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최근에 발생한 연쇄살인범의 범인은 바로 저입니다. 놀랐나요? 그냥 제 복수를 위해 선택한 방법이 조금 특별했을 뿐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김철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딸을 죽인 범인이 끝내 잡히지 않자 그때부터 혼자 범인을 쫓기 시작했는데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단서 하나 찾지 못하자 결국 김철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는 것이었다. 연쇄살인범들은 저마다 고유한 범행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방식을 흉내내는 것을 그들은 참지 못하지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똑같이 재현하기로 했습니다. 연쇄살인범 스스로 그 행위가 모욕당했다고 느끼게 만들어 결국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딸의 시신을 확인할 때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해뒀습니다. 어떤 도구를 썼는지, 어떤 순서로 상처를 냈는지, 시신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전부요. 그래서 최근 몇 건을 같은 방식으로 저질러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연쇄살인마가 내 작품이 모독당했다고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다.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또 다른 괴물이 탄생한 것이었다. 김철수는 피해자의 가족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해자이기도 했다. 복수라는 명목으로 당신은 결국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고요? 당신도 공범입니다. 산에 와서 아버지를 불렀다는 것은 이미 아버지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똑같이 죄가 있습니다. 김철수는 그의 말에 발끈한 듯 흥분하며 큰 소리를 내더니 이내 곧 카메라의 전원을 켜고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 전 연쇄살인 피해자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은 그 연쇄살인범의 아들입니다. 먼저 말하기에 앞서 한 가지 자백하겠습니다. 최근 다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들, 그 범행은 제가 일부러 모방한 것입니다. 진짜 범인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당신 듣고 있습니까? 내일 밤 자정까지 경찰서에 자수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겠습니다. 그는 온 국민이 지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절망했다. 그렇게 방송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송출되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이 들끓기 시작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방송 장소를 특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김철수가 인터넷을 통해 익명으로 방송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IP 추적도 여러 단계를 거쳐 우회되어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었다. 김철수는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갔다. 김철수는 자신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난 15년간의 고통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과거를 캐물었다. 당신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집에서는 좋은 아버지였나요?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분명 이상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는 대답하기 싫었지만 김철수의 압박에 결국 조금씩 입을 열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지하실에서 발견한 끔찍한 것들까지 그 모든 이야기가 카메라 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마침내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다. 김철수는 다시 그의 아버지를 향해 입을 열었다.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들을 포기하실 겁니까? 그는 15년간 소식이 끊겼던 아버지가 과연 자신을 위해 나타날지 확신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을 리가 없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다. 밤 11시 30분, 11시 40분, 11시 50분, 그리고 마침내 11시 59분이 되었다. 김철수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 그는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당신의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요.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김철수가 틀어놨던 고물 같은 텔레비전에서 속보 자막이 번쩍 떠올랐다. 지직거리는 잡음이 섞인 화면 속에서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철수는 놀란 듯 고개를 획 돌리더니 급히 음량을 높였다. 속보입니다. 방금 전 15년간 행방을 감췄던 연쇄살인 용의자 이강호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철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정아, 아빠가 드디어 해냈어. 그도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가 정말로 자수한 것이었다. 그것도 공소시효가 단 1분 남은 시점에서 말이다. 그때 창고문이 벌컥 열리고 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마침내 경찰들이 김철수의 은신처를 찾아낸 것이었다. 꼼짝마! 손들어! 김철수는 딸의 복수를 완성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저항 한 번 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되었다. 그 후 경찰서에 연행된 김철수는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딸을 잃은 아버지로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아버지 이강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 이강호는 그동안 숨어 지내며 멀리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다. 자신의 과거로 인해 아들이 평생 짐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감히 모습을 드러낼 용기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아들의 생명이 위험해지자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DNA를 끔찍이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모든 진실이 드러난 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연쇄살인범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었고 연인과도 헤어지게 되었다. 현재 그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가끔 아버지가 있는 교도소에 면회를 가는 것 외에는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은 채 살아가고 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줄 뿐이었다. 이제 그에게 평범한 일상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는 앞으로도 아버지의 죄를 짊어진 채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아비를 잘못 둔 연쇄살인마의 하나뿐인 DNA가 평생 짊어져야 할 낙인이기 때문이다. 죄는 한 사람의 선택으로 시작되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건 언제나 가족이다. 누군가의 잘못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한다.
나쁜 짓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30이 된 그녀는 더 이상 독립을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께 독립하겠다고 말씀드리기로 결심했는데 결혼해서 나가기를 바라던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걱정됐다. 그래서 조심스레 독립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역시나 그녀의 엄마는 결혼해서 나가는 것과 혼자 사는 건 다르다고 하셨다. 혼자 사는 것이 신경 쓰인다고 하셨지만 그녀는 그동안 집에서도 거의 얼굴을 볼 시간이 없었으니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설득했다. 엄마는 여전히 걱정하는 표정이었고 며칠 동안 생각해보겠다고 하셨다. 며칠이 지난 후 부모님은 독립을 허락해 주셨다. 아빠는 그녀를 따로 불러 독립을 결정했지만 밤늦게 다니지 말고 밥도 잘 챙겨 먹으라며 여러 가지 당부를 하셨다. 그녀는 기쁘게 대답하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자마자 곧바로 혼자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중에 가진 돈으로 마음에 드는 집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여러 집을 보러 다녔지만 만족스러운 집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방문한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빌라가 마음에 들었다. 그 집은 아늑하고 깨끗했으며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다. 무엇보다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계약을 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부모님께 바로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다. 이사 준비를 마치고 일주일 후 그녀는 드디어 나만의 공간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집이 깨끗해서 그런지 물건만 들여놨는데도 어색하지 않고 원래 이 집 주인이었던 것처럼 아늑하니 집이 마음에 드네. 와, 이제부터 자유다. 잠시 후 이삿짐을 정리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짐에 금방 지쳐버렸다. 그녀는 잠시 거실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때 남자친구가 퇴근하고 그녀의 집으로 왔다. 그는 피곤할 텐데도 별말 없이 이곳저곳을 정리하며 그녀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남자친구는 먼저 큰 가구들을 제자리에 놓아주고 남은 짐들을 정리해 나갔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고마움이 가득 차올랐다. 힘들어 보이지만 묵묵히 돕는 그의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나왔다. 자기가 오니 이제 정리가 다 되었네. 역시 남자가 있어야 돼. 그래, 남자 손이 필요한 곳이 있지. 역시 자기한테 내가 있어야 돼. 그래, 그건 그렇고 배고프다. 밥 먹자. 이삿날은 짜장에 탕수육이지? 오, 그래. 맛있겠다. 얼른 시키자. 잠시 후 기다리던 식사 배달이 도착했다. 그녀와 남자친구는 음식을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참 평화로웠다. 배불리 먹고 나니 피곤이 몰려왔는지 둘 다 잠깐 누워있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한참을 자고 일어나 그녀는 남자친구를 깨웠다. 자기야, 이제 일어나. 집에 가야지. 그녀가 말하자 남자친구는 한참을 꿈쩍도 하지 않더니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가기 싫다. 자기랑 같이 있고 싶은데. 오늘은 그냥 가. 다음에 자고 갈 날이 있겠지. 그녀는 남자친구를 집으로 보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침대에 누웠다. 주변이 조용해지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있다는 것이 새삼 실감이 났다. 침대에 몸을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은 집 정리를 하느라 정신없이 흘러갔다. 그리고 며칠 뒤 친구들이 기다렸다는 듯 집들이를 핑계로 몰려와 신나게 파티를 즐기며 웃고 떠들었다. 시간이 지나고 친구들이 모두 돌아가니 이제야 비로소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왔다. 그러다 보니 문득 남자친구가 보고 싶어졌다. 자기야, 뭐해? 어디야? 자기 생각하고 있지. 그리고 난 자기 마음속에 있지. 그런 달콤한 말은 어디서 배웠어? 배우다니. 이런 말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어? 난 진심에서 우러난 말인데 지금 혼자 있어? 아니, 둘이 있는데? 누구랑 있는데? 누구랑이겠어. 자기랑 있지. 아까 내 마음속에 있다며. 금방 배웠군. 나 지금 가도 돼? 보고 싶다. 빨리 와. 보고 싶어. 잠시 후 남자친구가 도착했고 그녀는 뜨겁게 포옹하며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남친은 그녀를 보자마자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친구들 집들이도 다 끝나고 내 차례가 돌아온 거야? 얼마나 오고 싶었는지 알아? 그녀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랬구나. 우리 자기, 나 보고 싶었지? 나도 보고 싶었어. 오늘은 자고 갈 거지? 재워줄 거야? 당연하지. 재워주고 말고. 그날 밤 그녀와 남자친구는 서로의 품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평온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자는 동안 뭔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한번 잠들면 업어가도 모르는 그녀였지만 순간 잠에서 깨어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살짝 흔들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잠시 뒤 다시 깊게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어젯밤에 대해 물었다. 자기, 어제 자다 꿈 꿨어? 헛소리 하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자던데? 남친은 약간 멍한 얼굴로 대답했다. 아, 그랬어? 나도 뭔가 꿈을 꾸긴 한 것 같은데 잘 생각은 안 나. 뭔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 자고 나니까 오히려 더 피곤하네.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자기, 체력이 약해졌나?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녀는 남자친구와 집에서 자주 데이트를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이상한 말을 꺼냈다. 자기야, 나 여기서 자고 나면 가위에 눌리는 것 같아. 집에서 잘 때는 괜찮은데 이 집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 사연이라니, 자기가 기가 허한 거 아니야? 보약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처럼 건강한 남자가 무슨 보약이 필요해. 난 자기만 있으면 돼. 그런데 자기야,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게 들어가. 집에 가서 잘게. 내일 올 거야. 혼자 잘 수 있지? 그럼 난 한 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잖아. 걱정하지 마. 누가 감히 날 건드려? 술 많이 마시지 말고 회식 끝나면 일찍 들어가. 내일 와. 그날 그녀는 남자친구와 웃으며 출근을 했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하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쎄한 느낌이 그녀를 휘감았다. 여태까지는 친구들이나 남자친구가 다녀가서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혼자라고 생각하니 더욱 그 느낌이 강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집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런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기분이 이상해진 걸까? 그녀는 애써 자신을 다독이며 생각했다. 하지만 끔찍하고 무서운 진짜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는 괜한 걱정을 밀어내고 씻고 저녁을 먹은 후 침대에 누웠다. 금방 잠에 빠져들었지만 불안한 기운은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도 어딘지 모르게 어두운 기분이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평소처럼 일상을 시작해야 했다. 오늘은 출근하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안부 전화라도 드려야겠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잘 지내시죠? 이제야 전화하니?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딸 얼굴 보기도 힘들구나. 독립하니까 친구들도 놀러오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 아빠도 한번 놀러오세요. 그래, 알았다. 한번 가마. 그렇게 부모님께 안부를 전하고 출근한 그녀는 업무를 마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여전히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분명 출근할 때는 방이 엉망이었는데 집에 오면 정리가 되어 있었다. 이쯤 되니 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집에 우렁각시라도 있는 건가? 내가 치운 거겠지 뭐. 그녀는 혼자 중얼거리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찝찝한 기분이 남아있었다. 결국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기야, 오늘 올 거지? 안 그래도 지금 가고 있어. 잠시 후 남자친구가 도착했고 그녀는 최근의 기묘한 일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집에 우리 말고 귀신이라도 사는 거 아니야? 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무섭잖아. 근데 나 여기서만 자면 자꾸 가위에 눌리는 것 같아. 우리 집에서는 괜찮은데 여기만 오면 그래. 정말? 그게 가위 눌리는 거였어? 그녀와 남자친구는 농담처럼 귀신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남자친구의 말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남자친구는 여전히 가위에 눌렸고 자고 나면 몸이 피곤하다고 했다. 그 기묘한 기운이 집에 남아있는 듯했다. 결국 그녀는 어머니에게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엄마, 남친이 자꾸 가위에 눌리는데 어떡해? 어휴, 힘들겠네. 옛날 어른들이 그러셨는데 그럴 땐 베개 밑에 칼이나 가위를 두고 자면 괜찮대. 한번 해봐. 엄마, 그게 더 무섭잖아. 그래도 믿기진 않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웃었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계속되는 남자친구의 가위 눌림과 집안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기운은 점점 더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다음날 그녀의 집에 온 남자친구에게 그녀는 엄마가 해준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전해주었다. 엄마가 그러는데 베개 밑에 칼을 두고 자면 괜찮대. 한번 해보라고 하셨어.
칼을 베개 밑에? 그게 효과가 있긴 할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해보려고. 그녀는 엄마의 말대로 베개 밑에 칼을 두고 잠들었다. 효과가 있었던 걸까?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없이 평온하게 지나갔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잔 그녀는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공과금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이상한 공과금 고지서를 보며 그녀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뭘 잘못 계산한 건가? 아니, 이건 분명 이상해. 그뿐만 아니라 식료품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았다. 처음엔 그녀가 착각한 줄 알았지만 그 빈도는 점점 잦아졌다. 자기야, 이 집 진짜 이상한 것 같아. 기분 탓인가? 나도 그래. 요즘 공과금도 이상하고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들도 자꾸 사라져. 이사해야 하나?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결국 이사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런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마치 무언가에 짓눌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소름 돋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꾸만 가위에 눌렸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피곤한 몸으로 일찍 잠에 들었는데 자는 동안 누군가 옆에 누워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잠결에 남자친구가 온 줄 알고 자기야 언제 왔어? 라고 말한 뒤에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방에 아무도 없었다. 뭐지? 내가 귀신에 홀렸나? 그녀는 찝찝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어젯밤 일을 물어보았다. 자기야, 어젯밤에 와서 자고 갔어? 무슨 소리야? 안 갔잖아. 오늘 일찍 출근해야 해서 집에 있었어. 근데 어젯밤에 누가 옆에 누워서 자는 것 같았어. 잠결에 자기가 온 줄 알았거든. 근데 아침에 보니 나 혼자더라. 내가 귀신에 홀린 건가? 자기 요즘 가위 눌리잖아. 혹시 그 집에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냐? 귀신이 같이 사는 거 아니냐고. 아, 무서워. 그런 말 하지 마. 나 출근 준비해야 하니까 이따 다시 통화하자. 그녀는 남자친구와 통화를 마친 후 하루 종일 불안에 휩싸인 채 시간을 보냈다. 무서움과 불안이 가득한 상태로 하루가 어떻게 흘렀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퇴근 후 집에 가는 것조차 무서웠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두려웠다. 특히 밤이 찾아올수록 그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또다시 가위에 눌릴까 겁이 났다. 오늘도 가위에 눌리면 어쩌지? 제발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길. 잠시 후 퇴근 후 집에 돌아온 그녀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에도 불구하고 쉽게 잠들지 못했다. 온갖 불안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옆에 누워서 그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누구야? 그녀는 순간적으로 베개 밑에 넣어두었던 칼을 꺼내들었다. 누구세요? 누군데 여기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진정하시고 칼 내려놓으세요. 당신 뭐야? 왜 내 집에 내 옆에 누워서 이 시간에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건데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제발 내가 다 설명할게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하죠? 당신 뭐냐고? 사실 예전에 제가 이 집에 살았어요. 결혼하고 아내랑 처음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집이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몇 달 만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결국 아내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죠. 아내를 잊으려고 말입니다. 근데 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아내와 함께했던 이 집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행복했던 그때의 추억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이 집이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가끔 이 집을 찾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가씨가 이 집에 살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가씨가 아내랑 너무 닮았더라고요. 그때부터 더 자주 찾아오게 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집에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아신 거예요? 비밀번호를 안 바꾸셨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살 때 쓰던 번호를 눌러봤더니 문이 열리더군요. 그래서 그 뒤로 집에 들어와서 머물렀어요. 아내 생각이 날 때마다 오곤 했습니다. 이 집에서만 아내가 살아있었던 때가 떠오르고 그리움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란다 보일러실 창고에서 지냈어요. 아내가 해주던 음식이 생각나면 가끔 밥도 해먹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해를 끼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가 너무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이사를 오자마자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했던 것을 깜빡하고 그만 그대로 두었다는 사실이 머리를 스쳤다. 바로 그 점이 남자가 쉽게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 사실이 떠오르자 그녀는 더 소름이 끼쳤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그런 행동을 하신 건 말도 안 돼요. 아저씨 사정은 알겠지만 법을 어긴 건 사실이에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아내를 잊고 싶어서 떠났던 집인데 아내와의 행복했던 추억들이 자꾸 떠올라서 다시 찾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자수를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남자의 사연은 분명히 안타까웠다. 하지만 그녀가 그동안 느꼈던 공포와 불안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남자가 그녀의 옆에서 지켜보며 잠을 잤다는 사실이 너무나 소름 끼쳤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공과금이 점점 많아진 것도, 식료품이 하나둘 사라졌던 것도, 그 남자가 그녀가 출근한 틈을 타서 몰래 집에 들어와 지내며 저지른 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머물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다. 결국 그녀의 첫 독립생활은 무서운 사건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며칠 후 그녀는 이삿짐을 싸면서 그동안의 기억을 떠올렸다. 혼자만의 공간을 원해서 시작한 독립생활이었지만 결국 그것이 끔찍한 경험으로 끝나버린 것이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도 그녀는 그 남자의 존재가 여전히 그 집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만 같아 두려웠다. 다시는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곳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무서운 기억을 잊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는 그렇게 이사를 마무리했다. 오늘 하루도 평범하게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던 그녀에게 전화벨이 울렸다. 오후 3시 반 회사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그녀는 모르는 번호를 보며 잠시 망설였다. 요즘 스팸 전화가 워낙 많아서 받기가 꺼려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민수 씨의 아내분 맞으신가요? 남편분께서 아이 실종 신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즉시 놀이동산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실종 신고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런 일이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날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그녀는 급히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동료들이 다급히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여유조차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아들 생각뿐이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아까워 그녀는 계단으로 뛰어내려갔다. 손에 쥔 휴대전화는 땀으로 미끄러질 듯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택시 안에서도 그녀는 끊임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통화 중이라는 냉정한 신호음뿐이었다. 가슴이 점점 조여왔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릿속에는 온갖 끔찍한 상상이 스쳐갔다. 아저씨, 제발 좀 빨리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택시 기사에게 부탁했다. 하지만 도로는 꽉 막혀 있었다. 교통체증은 잔인할 만큼 느렸고 시간은 늘어진 고무줄처럼 끝도 없이 이어졌다. 분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창밖의 풍경이 점점 흐릿해졌다. 그녀의 시야에는 이제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침에 엄마 나 놀이동산 간다며 환하게 웃던 아들의 얼굴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잠시 후 마침내 택시가 놀이동산 입구에 멈춰섰다. 입구 앞에는 경찰차 여러 대가 불빛을 번쩍이고 있었다. 그 앞에서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숨이 가쁘게 차오른 채 남편에게 달려갔다. 그녀가 다가가자 남편이 천천히 돌아봤다.
남편의 눈에는 당황과 공포가 가득했다. 미안해. 화장실에 같이 갔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정말 한순간이었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애를 똑바로 안 보고 뭐 한 거야?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목소리는 금세 떨리기 시작했다.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넓은 놀이동산에서 혼자 버틸 수 있을지,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고 어두운 곳을 싫어하던 아이인데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그녀의 머릿속을 짓눌렀다. 하지만 남편도 혼란스러워 보였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결국 경찰관이 다급히 다가와 그녀를 진정시키며 남편과 잠시 떨어져 있을 것을 권했다.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이 안내하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경찰은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해줬다. 오후 2시경 남편과 아이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볼일을 보고 나오니 아이가 사라져 있었다는 것이다. 남편은 화장실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즉시 놀이동산 직원들에게 알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설명이었다. 현재 놀이동산은 전면 폐쇄된 상태입니다. 수백 명의 경찰과 소방관이 구석구석을 수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소방관들은 매점 뒤편, 화장실 구석, 놀이기구 아래,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아이의 흔적을 찾기 위해 단 한 곳도 남기지 않았다. 아이 혼자 숨을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 들여다봤다. 그러나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듯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수색이 이어지는 동안 그녀는 남편과 함께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 라며 자책을 반복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 희망은 점점 가늘어져 갔다. 결국 경찰은 연락을 드릴 테니 오늘은 댁에 돌아가서 쉬시죠 라고 말했다. 그녀와 남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의 빈 방을 바라보며 끝없이 눈물을 흘렸다. 혹시 아이가 집으로 돌아올까 하는 마음에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기도 했다. 길을 잃고 헤매던 아이가 엄마 품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갈수록 그 희망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결국 그녀는 아이가 좋아하던 고민형을 꼭 끌어안은 채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이 되자 수색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놀이동산 주변의 상가와 주택가까지 경찰과 소방 인력이 투입됐다. 동네 구석구석, 공원 벤치 아래, 상점 뒤편, 주차장까지 단 한 곳도 남기지 않았다. 심지어 하수구와 맨홀까지 열어가며 확인했다. 경찰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헬기까지 투입해 하늘에서 수색했고 지상에서는 수십 명의 인원이 줄을 맞춰 이동하며 땅을 훑었다. 혹시 아이가 놀이동산을 빠져나가 다른 곳으로 향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아이가 혼자 걸어나가는 모습은 그 어떤 CCTV에도 포착되지 않았다. 마치 화장실에서 그 자리 그대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이튿날부터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다. 실종된 아이의 사진이 뉴스에 실렸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수색에 동참했다. 주변 주민들은 물론 먼 곳에서도 시민들이 몰려왔다. 특히 같은 또래의 아이를 둔 부모들이 많았다. 모두가 마치 자신의 아이를 찾는 듯 간절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전단지를 들고 거리 곳곳을 돌았다. 버스 정류장, 전봇대, 상점 유리창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라는 문구가 붙었다. 인터넷에서도 아이의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공유하며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 그녀는 그런 관심이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더욱 초조해졌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수상한 제보가 들어왔다. 어떤 시민이 실종 당일 놀이동산 뒤편에서 이상한 소음을 들었다고 했다. 마치 무언가를 끌어가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했다. 그냥 동물들이 지나가는 소리려니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이상한 제보가 이어졌다. 인근 슈퍼 직원의 증언이었다.
그날 한 남자가 삽 한 자루를 사갔다는 것이다. 그 남자는 모자를 깊게 눌렀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고 말 한마디 없이 계산만 마친 뒤 급히 편의점을 빠져나갔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증언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또다시 소식이 끊겼다. 그녀는 회사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전화만 기다렸다. 혹시 아이가 돌아올까 하는 마음에 현관문을 반쯤 열어둔 채로 밤을 맞곤 했다. 밤이 되면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 어디선가 그 소리를 듣고 아이가 엄마 하고 대답해 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이가 좋아하던 음식을 매일 차려두었다. 혹시 냄새를 맡고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그리고 아이 방의 불은 단 한 번도 끄지 않았다. 혹시라도 아이가 돌아왔을 때 어둠 속에서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든 행동들이 점점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남은 건 텅 빈 집안을 채운 정적뿐이었다. 그 후 닷새째가 지나고 여섯째 날이 되자 그녀의 마음속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다. 그리고 주변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혹시 부모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특히 남편을 향한 시선이 더 날카로웠다. 마지막으로 아이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웃들도 수군거렸다. 화장실에서 어떻게 아이가 사라질 수 있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남편의 설명이 모호하다는 말도 나왔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남편의 태도였다. 보통 아이가 사라졌다면 미친 듯이 찾아다니며 울부짖을 텐데 그는 너무 침착해 보였다. 물론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지만 그의 태도에는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이 있었다. 게다가 남편이 아이와 단둘이 놀이동산에 간 것도 의외였다. 평소 그는 아이와 단둘이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 그녀가 함께 나가거나 가족이 함께 움직였다. 결국 심적으로 약해진 그녀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의심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니 남편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꼭 방 밖으로 나가서 통화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이 이야기를 꺼내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화장실에도 유난히 자주 들락거렸다. 그리고 나올 때마다 얼굴을 씻고 나왔다. 물론 그녀는 그것이 단지 불안과 죄책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한 가지, 경찰이 수색 결과를 알려줄 때마다 남편의 얼굴에는 묘한 안도의 기색이 스쳤다. 그녀는 그런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나던 때였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는 것이었다. 그녀와 남편은 급히 경찰서로 향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남편의 표정이 이상했다. 기대감보다는 불안이 더 커 보였다. 좋은 소식이라면 설레는 게 당연할 텐데 남편은 오히려 겁먹은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깊이 생각할 겨를은 없었다. 잠시 후 경찰서에 도착하자 경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놀이동산 청소부가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날 인형탈을 쓴 사람이 놀이동산 뒤편 산 쪽으로 올라가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 말에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날은 인형탈 공연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인형탈을 쓰고 산으로 향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시각은 아이가 사라진 시간과 거의 일치했다.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려웠다. 청소부의 말에 따르면 그 사람이 뭔가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그 사람이 들고 있던 것이 혹시 아이는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쪽은 CCTV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산 전체를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이제야 수색 범위가 산으로 확대된 것이었다. 그 전까지는 놀이동산 내부와 인근 시가지까지만 뒤졌었다. 산은 너무 넓고 험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곳이 가장 유력한 수색 지점이 되었다. 경찰과 소방관이 총동원됐고 구조견들까지 투입됐다. 그들은 발자국, 부러진 나뭇가지, 떨어진 옷가지 하나까지 세심히 살펴봤다. 그녀는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히 기도했다. 아이가 무사하기를,
그리고 빨리 찾을 수 있기를. 하지만 산은 너무 넓었다. 수색은 계속됐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 희망은 점점 작아져 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산을 수색한 지 이틀 후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그런데 이번엔 목소리가 무거웠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그리고 그 예감은 언제나 맞았다. 좋지 않은 소식일 것 같았다. 남편분과 함께 경찰서로 와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잠시 후 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런데 경찰관의 표정은 어두웠고 그녀는 그 순간 무언가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될 거라는 걸 직감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막혔다. 산에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발견했다는 말에 잠시 희망이 스쳤지만 경찰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그 희망을 짓눌렀다. 그런데 이미 숨을 거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몸에 힘이 빠져나갔고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울음을 터뜨렸다.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이 그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아이의 죽음이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아이가 실종됐던 화장실 인근 CCTV를 다시 정밀 분석해봤는데요. 그녀는 눈가에 눈물을 닦으며 경찰을 바라봤다. 남편도 긴장한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화장실로 들어간 건 남편분과 아이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온 건 인형탈을 쓴 사람 1명뿐이었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시선이 남편에게로 향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렀다. 그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를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말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남편분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이만 사라진 게 아니라 남편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 화장실에 둘이 들어갔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었다. 대신 인형탈을 쓴 정체불명의 사람만 나왔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남편은 누구란 말인가? 그런데 남편의 표정을 보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없는데 어떻게 나오신 겁니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경찰관이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 시선엔 분명 의심과 추궁이 섞여 있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렇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는 그 순간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다. 남편의 행동이 너무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거짓말이 들통날까 두려워하는 사람 같았다. 평소에 당당하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경찰은 여전히 남편을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다. 그녀도 숨을 죽인 채 남편을 바라봤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남편은 이렇게까지 당황하고 있는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며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잠시 후 한참의 침묵 끝에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체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이제 털어놓으려는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입을 열었다. 제가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멈췄다. 귀를 의심했다. 며칠 전부터 계획했어요. 인형탈은 보관실에서 몰래 하나 훔쳐왔어요. 그런 다음 화장실 바깥의 창문을 통해 인형탈을 안으로 들여놓고 청소 보관칸에 미리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이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이의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시신은 창문으로 밖에 내놓았고 그 다음 제가 인형탈을 쓰고 화장실에서 나와 창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거기서 아이를 들쳐업어 산으로 올라갔고 구덩이를 파서 묻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친아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일 수 있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품었는지도, 어떻게 그 일을 실제로 실행에 옮겼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그녀는 남편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우리 이혼 진행 중이잖아. 양육권 문제로 계속 싸웠고, 그런데 결국 양육권 문제는 조건이 비슷하다고 해서 아이한테 선택하게 하자고 했잖아. 남편은 말끝을 흐렸다. 그렇다 그들은 이혼을 앞두고 있었다. 원래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난 사이였다. 그때는 정말 사랑했다. 서로 없이는 못 살 정도로 깊이 빠져 있었다. 캠퍼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커플이었고, 졸업하자마자 그 사랑은 결혼으로 이어졌다. 그 시절을 떠올려 보니 더욱 슬펐다. 그때의 남편은 다정했고 상냥했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줄 것 같은 사람이었다. 둘은 미래에 대한 꿈도 많이 나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키우며 함께 늙어가자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특히 아이를 낳은 뒤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육아의 피로와 경제적 부담이 조금씩 두 사람을 갈라놓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사소한 다툼이었다. 밤에 누가 깨어서 아이를 달랠지, 누가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일지 같은 문제들이었다. 하지만 그런 작은 불만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결정적인 건 남편의 직장 문제였다. 승진해서 밀려난 뒤 그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다. 집에서도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고 때로는 아이에게까지 화를 냈다. 그녀는 그런 남편에게 실망했고 두 사람 사이는 점점 멀어졌다. 특히 술을 마신 날이면 남편은 더 날카로워졌다. 한 번은 아이에게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겁에 질린 아이가 울면서 그녀에게 달려왔고 그녀는 분노를 참지 못해 남편을 향해 소리쳤다. 그 일로 큰 싸움이 벌어졌고 며칠 동안 서로 입을 열지 않았다. 그 후로 남편은 더욱 변했다.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일도 거의 없었다. 마치 가족에게서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렇게 삐걱거리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틀어졌다. 사소한 일에도 큰 싸움이 벌어졌고 며칠씩 말을 하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다 보니 아이 앞에서도 싸움이 이어졌고 결국 이혼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고 말았다.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하니 양육권이 문제가 되었다. 둘 다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이를 낳고 길러온 건 나예요 라며 주장했고 남편은 경제적 능력은 내가 더 낫다며 맞섰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비슷했다. 그녀도 직장이 있었고 남편도 안정된 수입이 있었다. 둘 다 아이를 사랑한다고 했고 둘 다 자신이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했다. 결국 법원은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3개월의 시간을 두고 그 뒤에 아이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자는 결정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 된 것이다. 그 후 남편은 갑자기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평소엔 거의 아이를 돌보지도 않던 사람이 아이와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썼다. 양육권을 위해 관계를 회복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이미 그녀와 깊은 애착관계가 형성된 아이는 늘 엄마만 찾았다. 그럴수록 남편은 점점 조급해졌다. 사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유대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편에게 그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다. 아이가 자신보다 아내를 더 따르고 좋아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 애착이 양육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를 미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아이가 당연히 당신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난 혼자가 되는 거잖아. 버려지는 거잖아. 그럴 바엔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당신이랑 아이가 둘이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그걸 상상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 그녀는 남편이 이렇게 비뚤어진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남편의 사랑은 어느새 집착으로 변했고 그 집착은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 비틀린 소유욕이었고 이기적인 집착이었다.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끔찍할 만큼 왜곡된 생각이었다.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이런 일을 꾸미는 동안에도 평범하게 생활했다는 점이었다. 아이와 웃으며 놀았고 평범한 아버지의 얼굴을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실종 신고를 하고 경찰 앞에서 이야기할 때조차 그는 완벽히 연기했다. 걱정스러운 아버지의 표정으로 아이를 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이미 남편은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 가장 끔찍한 건 그녀가 울며 아이를 걱정하던 그 시간에 남편이 오히려 그녀를 위로했다는 사실이었다. 자신이 아이를 죽여놓고 그녀를 직접 위로했던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자 그녀의 몸이 떨려왔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다. 남편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방을 나가던 것도,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도, 아이 이야기를 꺼내면 눈을 피했던 것도, 그 모든 게 죄책감 때문이었다. 그리고 수색 결과가 나올 때마다 남편이 이상하리만큼 안도하던 이유도 이제 알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범행이 들통나지 않아 안도했던 것이다. 김민수 씨,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남편이 모든 사실을 자백하자 경찰은 수갑을 채웠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늦은 후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죽은 아이를 되돌릴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미안함조차 이제는 믿을 수 없었다. 진심인지 연극인지 분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연행된 뒤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함께 아이를 찾던 사람이 정작 아이를 죽인 범인이라니.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남편을 믿고 의지했던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며칠 뒤 아이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작은 관 위에 올려진 하얀 국화꽃들, 그리고 끝내 닫히는 관의 뚜껑을 바라보며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팠다. 이제 다시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하루하루 지옥 속에서 살았다. 눈을 떠도 악몽 같았고 눈을 감아도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시간이 흘러도 고통은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계속 흘러갔고 어느덧 재판날이 다가왔다. 재판 과정에서는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놀이동산의 지형을 미리 파악했고 인형탈을 구할 방법까지 알아봤다고 했다. 심지어 시신을 매장할 장소까지 미리 정해뒀다는 것이다. 피고인 김민수. 피고인은 친자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범행은 충동적이지 않았으며 한 달 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범행 이후에도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지극히 이기적이며 그 수법 또한 잔혹하고 반사회적입니다. 친부로서 마땅히 보호해야 할 자녀를 자신의 감정과 집착으로 살해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피해자와 유족이 겪은 고통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인간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며 피고인 김민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사건은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하다. 사랑과 집착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지만 집착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다. 비뚤어진 마음은 결국 가장 소중한 존재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니 오해가 커지기 전에, 후회할 일을 만들기 전에 서로의 마음을 대화로 풀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관계의 끝을 바꾸는 건 마음의 태도다.